조건 없이 결혼한다는 건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네요. 당사자인 제가 아무 상관없고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상대방은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봐요. 제 나이는 올해로 31살,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고 처음에는 미국 본사에서 인턴십을 하며 일을 배우다가 같은 회사 한국 지사로 정식 발령이 나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조건도 나쁘지 않아서 같은 대학 나온 국내 대기업 다니고 있는 친구들보다 제 연봉이 많이 높습니다. 다행히 직장도 서울이라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월급 대부분을 모아서 재테크도 할 수 있었어요. 또래 친구들처럼 쇼핑을 그리 좋아하진 않고 여행은 항상 부모님과 가족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크게 제 돈 쓸 일이 없더라고요. 한국 들어와서 직장생활 4년차가 되었는데 순수하게 지금까지 제가 모은 돈이 4억 조금 넘게 있어요. 월급을 그대로 모아서 재테크도 열심히 했고 작년과 올해 초에는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요. 1억이 훌쩍 넘는 연봉과 탄탄한 직장 그리고 4억 정도의 결혼 자금을 갖고 있으면 현재 결혼 시장에서 신부감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는 만난 지 1년 반 정도 되었고 지방 국립대학에서 약대를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쭉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는 중이고 남자친구 역시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 장래가 탄탄합니다. 비록 연봉은 제 절반 정도 수준이고 본가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혼자 자취하면서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았어요. 직장 생활은 저와 비슷하게 했지만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은 1억 정도입니다. 연애 기간이 1년 정도 넘어가면서 진지하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각자의 연봉과 모아놓은 재산에 대해서 전부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본인보다 연봉이 많다는 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차이가 이 정도로 날 줄은 몰랐는지 적잖이 당황하는 듯한 표정이 되었고 제 계좌에 예금과 주식으로 4억 정도가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는 당황하는 걸 넘어 얼굴빛이 흑색으로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남자친구의 반응이 이런 건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보통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남자가 연봉도 더 많이 벌고 모아놓은 돈도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연애할 때만 해도 제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남자친구도 들어봤을 거고 외국계 금융사가 연봉이 적지 않다는 것도 대충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 구체적인 액수를 듣고 난 후에는 본인 생각보다 훨씬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연봉이야 회사 규모도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이쪽 계통이 다른 곳보다 조금 높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상황에 모아둔 돈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1억 정도 모아놓았고 사실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며 33살 나이에 1억이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 소유의 차도 하나 보유하고 있으니 실제 재산이 1억 중반 정도라고 봐야겠죠. 남자친구 부모님이 결혼할 때 1억을 더 지원해주기로 하셨다는데 그렇게 합쳐서 현금 2억이 있으면 솔직히 남자 쪽 결혼 자금으로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상상했던 것보다 제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모아놨을 뿐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왜 이렇게밖에 돈을 모아놓지 않았나, 왜 너는 연봉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서로 사람이 좋아서 만남을 시작했던 거고 우리가 결혼정보회사나 중매하시는 분에게 조건 따져가며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건 그게 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남자든 여자든 많이 벌면 좋은 거고 돈을 많이 모아놨으면 조금 더 좋은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 다른 거죠. 뭐가 어찌됐건 둘 중 하나가 돈 잘 벌고 돈 많이 모아놨으면 좋은 거잖아요? 남자친구에게도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부담 갖거나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오빠가 약국 차려서 대박이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누가 조금 더 버는 게 뭐가 중요해? 요즘 남자 여자 그런 게 중요한 세상도 아니니까 돈 문제는 깊게 생각하지 말자. 기죽어 있는 남자친구에게 돈 때문에 어색한 상황 만들지 말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던 남자친구도 나중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결혼하면 부부가 경제 공동체인데 와이프 될 사람이 능력 더 좋으면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지. 남자친구도 능력 있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무조건 남자라면 저보다 조건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서 사람만 괜찮으면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약대 졸업해서 커다란 제약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어딜 가더라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능력도 능력이거니와 연애하는 동안 성격도 정말 좋았고 같이 있으면 대화가 잘 통하고 공통 관심사도 비슷해서 우리가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프로포즈를 처음 받았을 때도 전혀 고민 없이 승낙했었고 사실 저도 그때쯤에는 결혼 생각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저희끼리 대화를 어느 정도 끝내고 이젠 양가의 부모님들에게 승낙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제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보통 순서는 남자 쪽 집안을 먼저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방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까운 저희 집에 먼저 가기로 정했습니다. 저희 집이 강남구에 있는 낡은 아파트인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여기로 이사와서 20년 넘게 쭉 살고 있는 곳이에요. 낡고 오래된 곳이라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부모님이 편해하시고 일단 위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남자친구가 데이트할 때 저희 집 앞까지 몇 번 데려다 준 적이 있지만 부모님이 계신 집안까지는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외관이 너무 낡긴 했지만 집 평수도 조금 넓은 편이고 몇 년 전에 제가 한국 들어왔을 때 부모님이 내부 리모델링을 싹 하셔서 그래도 실내는 깔끔합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자친구가 또 한 번 깜짝 놀라더라고요. 낡은 겉모습만 보고 내부가 이렇게 깔끔할 줄은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썩 마음에 들어 하셨고 빠른 시일 내로 저도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 하시더라고요. 정작 남자친구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저희 부모님 집을 검색해 본 것 같았어요. 집 바로 옆이 비싸기로 소문난 압구정 현대아파트고 상대적으로 저희 집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겉이 워낙 낡았고 요즘 아파트들처럼 쭉쭉 뻗은 높은 건물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날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검색을 했나 봅니다. 너희 집 몇 평이야? 그 집이 이렇게 비싸다고? 실제로 부모님 집이 비싸긴 한데 저희가 그 돈을 다 주고 샀던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1990년대에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살게 된 거고 그 뒤로 가격이 계속 올랐을 뿐이거든요. 지금 다시 이런 집을 살 만한 돈도 없지만 부모님도 은퇴하시고 나면 그때는 이 집을 팔고 경기도에 주택 짓고 사신다고 합니다. 남들이 이런 집에 산다고 하면 100억 이상 큰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전혀 아니에요. 제 부모님 아직도 직장 생활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최근 들어 이사 오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한다면 모를까 옛날 20년 전부터 살던 사람들은 다들 저희 식구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그런 제 생각과는 상관없이 남자친구는 자기 멋대로 우리 집안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압구정의 비싼 아파트 그리고 저도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 뭔가 이상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그냥 평범하게 사람 좋으신 분들이고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건 미국 보스턴에 친척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숙식을 완전 공짜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거나 형편이 어렵다고 말을 한다면 그건 기만이죠. 그저 부자랑은 거리가 멀고 주변 이웃들 중에는 분명 부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서 살아온 토박이일 뿐입니다. 남자친구에게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말고 부모님은 두 분 모두 회사원이고 살고 있는 집 말고는 특별한 재산 가진 것도 없는 보통 집안이라고 이야기했죠. 며칠이 지나서 이번엔 제가 남자친구의 부모님 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기엔 조금 먼 거리라 주말에 KTX를 타고 내려갔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전에 식당을 크게 하셨고 일하는 직원만 10명이 넘을 정도로 잘 됐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에 하시던 가게는 망했고 지금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시고 있다더군요. KTX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남자친구는 계속 자기 집안이 예전에 가게 하던 때는 잘 나갔었고 돈도 많이 벌었었다는 말을 하길래 너네 부모님이 예전에 잘 나갔던 말던 지금 어떤 일을 하시건 간에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사시면 그걸로 됐잖아요. 자식들에게 노후를 책임져 달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일을 하시건 뭐가 문제겠어요?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그런 말할 필요 없다고 말을 했고 몇 시간 후에 남자친구의 부모님 댁에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였고 외관이나 내부 인테리어도 평범했어요. 멀리서 내려왔다고 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해 놓으셔서 가자마자 앉아서 밥부터 먹어야 했습니다. 신선한 자연산 회도 있었고 식탁 위에 전기 그릴을 놓고 한우까지 직접 구워주시더라고요. 너무 대접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어른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제 직업과 저희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에 대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혜영이가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 줄 알아? 미국 회사라서 복지도 좋고 연봉도 엄청 많이 받아. 그리고 얘네 부모님들은 전부 대기업 다니신대. 집도 강남 압구정에 있는데 아파트 값이 40억이야.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시키지도 않은 저희 집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물어보시지 않으면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았고 괜히 쓸데없이 그런 걸 먼저 이야기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 부모님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었고 꽤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뭔가 서로 껄끄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너가 미국에서 대학 나왔다고? 내 아들도 공부할 만큼 했고 서울은 아니지만 약대 나왔다. 요즘 세상에 미국 대학이 다 좋은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유학 다니는 거 전부 외화 낭비야.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싸늘함이 느껴졌고 뭔가 결혼 이야기는 제대로 꺼내지도 않았는데 꼬여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아차 싶었는지 더는 오지랖을 부리지 않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었어요. 기껏해야 직장 다니면서 월급쟁이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우리가 예전에 갈비집 했을 때는 하루에 월급쟁이 한 달 벌이를 다 벌었어. 그때는 우리 집안이 너네 집안보다 잘 살았을 거다. 너가 보기에는 변변찮아 보이겠지만 무시하지 마라. 우리도 배울 만큼 배운 집안이고 돈도 벌 만큼 벌어봤어. 어머님에 이어 아버님까지 이러시니 방금 전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완전히 살얼음 가시방석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 모두 감정이 상하셨나 봐요. 그 뒤로 식사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어머님은 여자가 직장 오래 다니면 드세기만 하고 집안일에 소홀하다며 연봉을 떠나서 선생님 같은 직업의 며느리를 얻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놓고 저는 싫다고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라 당장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얼굴도 화끈거리고 식사 시간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식후커피나 디저트는 먹을 생각도 못한 채 밥만 먹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따로 이야기 좀 하자며 남자친구가 저를 불러 세웠지만 지금은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뿌리치고 혼자 KTX 타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제 부모님이 인사 잘 드리고 왔냐고 물어보셨지만 차마 뭐라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제 입으로 저희 부모님 자랑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미국에 있는 대학 나왔다고 남자친구를 무시한 적도 없었잖아요. 왜 좋은 마음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남자친구도 서울에 올라왔다면서 자기 부모님이 조금 오해가 있었고 본인이 중간에서 다 해결했으니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엔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왜 스스로 자격지심이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일단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일단 결혼 이야기는 스톱시키고 천천히 시간을 갖자고 말했죠.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부모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갔던 날 있었던 일들을 전부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묵묵히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가 시집가서 시부모님과도 원만하게 지내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초면에 그렇게 꼬였는데 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마도 본인네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나 본데 자기 아들보다 조건이 빠지는 며느리를 얻어야 할 것 같구나.
제가 생각해도 면전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그 집안 며느리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남자친구가 좋았고 조건이 어떻든 간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었는데 그 집 부모님을 보니 그런 마음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은 우리 두 사람이 한다지만 저는 친정부모님과 남편의 관계도 중요하고 저와 시부모님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요. 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도 엄마를 귀하게 여겼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아빠한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부모님처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은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분위기는 결코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에게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우리 두 사람의 관계도 여기까지만 하자고 이야기했더니 본인도 그동안 다 체념을 했는지 순순히 제 말을 따르더군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굳이 그런 분들과 가족으로 연을 맺고 싶은 생각도 없죠. 이래저래 황당한 일이지만 여기서 포기하고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각자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나 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작년 가을에 결혼해서 이제 딱 1년 지난 새댁입니다. 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남편의 사기극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속셈을 알았다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하루하루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요즘이네요. 남편을 처음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첫인상이 훈훈한 사람이었어요. 다니고 있는 직장도 저와 비슷하고 대화를 할수록 통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연애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딱 1년 만나고 프로포즈를 받았고 그로부터 6개월 지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10월 말에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다녀오니 11월 초였는데 양가 부모님에게 신혼여행 잘 다녀왔다 인사드리고 선물 사온 거 전달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그날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나 사실 지방 발령 났어. 내년 2월에 내려가야 하고 최소한 3년은 거기서 살아야 한대. 저는 무슨 몰래 카메라라도 찍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방금 결혼했고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이런 폭탄 선언을 듣게 될 줄은 몰랐죠. 이럴 거면 뭐하러 신혼집 같이 고르고 혼수도 둘이 쓸 걸 비싼 돈 주고 맞췄는지 남편이 하는 소리를 전혀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애초에 왜 결혼식까지 나를 속였냐고 물어보니 최종 지방 발령 결정은 결혼식 올리기 며칠 전에 났었는데 그때는 분위기상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었대요. 그래도 수도권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고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주말마다 올라오면 된다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3년만 채우고 올라오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근무하면서 언젠가는 내려가서 근무해야 돼. 나중에 아이 태어났는데 당신 혼자 남겨두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지금 가는 게 낫잖아. 딱 3년만 장거리 연애한다고 생각하자.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이미 발령이 확정됐다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가지 말라고 허락 안 해줄 거라 해서 안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기러기 생활하는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우리 집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굳이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남편이 내려가서 근무하는 곳이 다들 기피하는 지방에서도 작은 곳이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 자체도 힘들지 않을 것 같고 남편도 다녀오기만 하면 빠른 승진이 예약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3년 동안 주말 부부하면서 열심히 돈 모으고 그 이후에 남편이 돌아오면 우리 집을 사서 이사하고 아이도 가지면 될 것 같다 생각해서 마음을 느긋하게 먹었죠. 그렇게 제 남편은 올 2월 달에 혼자 지방으로 내려갔고 회사에서 사택으로 전셋집을 구해줘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 사는 곳을 제가 몇 번 내려간 적도 있는데 워낙 작은 동네고 시내 번화가를 가도 뭔가 할 것이 없는 조용한 동네라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에 남편한테 올라오라 하고 최근엔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인가 싶고 저를 속인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점 마음을 고쳐먹고 남편이 없는 평일 5일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알차게 쓰기로 했습니다. 퇴근하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학원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오히려 제 할 일을 열심히 하니까 시간도 잘 가는 것 같고 집에 남편이 없으니 집안일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신경을 더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남편이 일주일에 일과를 마치고 올라오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연애를 하던 시절처럼 설레는 기분이 들었고 일요일 오후에 다시 근무지로 내려갈 때면 애틋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주말 부부라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점차 적응이 되니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결혼 전에 혼자 살 때처럼 집안일에 큰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고 제가 하고 싶던 건 전부 할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집은 작은 평수긴 했지만 깔끔한 신축 아파트예요. 다행히 전세를 싸게 구할 수 있었는데 남편과 제가 결혼 전 모아놨던 돈을 전부 전세금에 쏟아 넣었습니다. 남편을 지방에 작은 집에 보내놓고 저 혼자 좋은 집에 사니까 가끔은 미안해지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주말에 올라오면 맛있는 음식과 일주일치 빨래도 미리 해서 남편 가는 길에 챙겨보내는 일도 제가 했습니다. 처음엔 주말 부부라는 것에 대해 막연한 공포도 있었고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져서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벌써 1년이 다 지났고 생각보다 괜찮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댁에는 남편이 외동이고 고향에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이제 막 환갑이 넘은 어머님은 아직 건강하고 정정하셔서 일주일에 평균 4일 정도는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님 형편이 여유 있고 넉넉하다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머님 혼자 먹고 사시는데 지장은 없고 나중에 일을 그만두셔도 저희가 조금만 생활비를 보태드리면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당신이 힘닿는 데까지 일을 하시겠다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각자 생활에 만족하는 중이고 어머님도 알아서 잘 살고 계시니까 마음을 풀고 방심을 하고 살았어요. 원래 시댁은 어머님 혼자 계시지만 명절마다 제사를 꼬박꼬박 지내셨어요. 돌아가신 아버님 제사 하나만 지내고 추석과 설날 명절만큼은 절대 거르는 법 없이 남편과 어머님 둘이서 보냈었다 하더라고요. 작년에 결혼해서 올 초 설날에도 어머님 댁에 저와 남편이 찾아가서 같이 음식 준비도 하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당연히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하는 말이 저한테 휴가를 줄 테니까 친정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오라 하더군요. 이번 추석 때 연휴도 긴데 그냥 당신은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제주도라도 다녀와. 우리 엄마도 이번 추석에는 차례 안 지내고 그냥 쉬고 싶대. 내가 여행 경비 전부 지원해 줄 테니까 모시고 다녀와. 당신 나랑 결혼하고 제대로 부모님이랑 시간 보낸 적도 없었잖아. 저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나 배려해주는구나 싶어 너무 고마웠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 전에는 부모님과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자주 갔었는데 이래저래 바쁘게 살다 보니 그렇게 챙기는 것도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모처럼 남편이 저한테 휴가를 줬고 친정 부모님 숙박비와 항공권의 용돈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 모시고 가까운 곳에 여행 다녀오겠다고 하길래 차라리 그럴 거면 제주도에 다 같이 가자고 말했죠. 그냥 당신도 어머님 모시고 제주도 같이 가자. 렌트카 조금 더 큰 차로 빌리고 방 하나만 더 잡으면 될 거 아냐. 같이 가자는 말에 남편이 당황하면서 이미 어머님이랑 설악산 콘도에 예약을 다 해놨다면서 자기들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원래 산 좋아해. 설악산 갔다가 강릉동해 안 구경도 좀 하고 그럼 되니까 당신은 우리 걱정 말고 제주도 잘 다녀와. 어차피 이제 와서 숙소 새로 예약하는 것도 힘들어. 남편이 거듭 거절하자 그냥 어머님이랑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서 더 이상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추석 연휴를 이용해 부모님과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고 남편이 예약해준 좋은 숙소 덕분에 정말 편하게 쉬다 올 수 있었어요. 우리 이서방 덕분에 잘 놀고 잘 쉬었네. 집에 돌아가면 우리가 정말 고맙다고 전해줘. 나중에 이서방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서 보내야겠어.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결혼 잘했다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해졌죠. 공항에서 부모님들 댁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태워서 보내드리고 저도 남편 선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뭔가 현관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남편은 시어머니와 설악산 동해안 여행을 다녀온다고 했고 그 말곤 집에 따로 올 사람이 없었는데 집안 곳곳에 처음 보는 물건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저희 집이 평수는 좀 작은 편이어도 방은 3개였는데 어차피 남편은 주말에만 올라오니까 사실 저도 안방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작은 방들은 거의 옷방이나 창고로 쓰면서 자주 안 쓰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용도였는데 그중 하나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못 보던 침대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커다란 가방이 2개가 있었는데 이곳저곳에 처음 보는 짐들이 널려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는 찰나에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왔니? 안 그래도 오늘 너 온다고 해서 청소 싹 해놨는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밥 해줄 테니까 같이 저녁 먹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어머님의 말에 순간 뭐라 하지도 못하고 대답만 겨우 했어요. 남편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고향집에 누수공사를 시작했다면서 당분간 머물 곳이 없으니 우리 집에 2주 정도만 살게 해야 할 것 같다더라고요. 아래층 천정에 물이 샌다고 해서 엄마 집에 공사를 해야 한대. 2주에서 열흘 정도면 공사 다 끝나니까 그때 되면 다시 집으로 내려가실 거야. 당신이 조금 불편하겠지만 며칠만 참아줘. 집에 남편이라도 같이 있으면 모를까 평일에 내려가 버리면 저 혼자 어머님이랑 둘이 지내야 하는데 상상만 해도 숨막히고 너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난 1년 동안 딱히 저한테 잔소리하거나 못살게 군 적은 없지만 전혀 친하지도 않고 단둘이 있으면 할 말도 없어서 불편합니다. 제가 부침성 좋고 살가운 성격이면 그나마 나을 텐데 낯도 많이 가려서 어머님과 한 집에 살아야 한다니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우리 집 말고 당신 사는 곳에서 둘이 지내라고 했더니 거기는 너무 좁고 남는 방이 따로 없어서 어머님이 지내기 힘들어서 안 된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엊그제 설악산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랫집이라며 전화가 오잖아. 천정에 물이 샌다고 공사를 급하게 해야 한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겠더라고. 남편이 며칠만 참아달라며 사정사정을 하는데 여기서까지 안 된다고 거절하면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집에 어머님 짐도 이미 들어와 있고 매몰차게 안 된다고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 공사가 언제까지라고? 보름만 참으면 돼? 나 어머님이랑 별로 할 말도 없고 단둘이 있는 거 어색하니까 주말에 일 끝나면 바로 올라와야 해. 남편은 그렇게 저와 어머님만 남겨두고 내려가 버렸고 불편하고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도 저 못지않게 어색해하셨고 밥 먹으라거나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지냈어요. 하지만 약속한 2주가 지났는데도 어머님은 전혀 짐을 뺄 생각이 없으셨고 제가 넌지시 언제 공사가 마무리되냐고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 당황하시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 하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이때부터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주말에 올라온 남편에게 어머님 댁에 공사를 하는 게 맞긴 맞는지 무슨 누수공사를 2주가 넘도록 계속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조금 늦어지나 봐. 별일 아닐 거니까 금방 해결될 거야. 남편에게 당장 앞장서서 어머님 댁으로 내려가자고 했죠. 일단 내 눈으로 공사 현장을 좀 보자고 빨리 운전해서 가자고 했더니 남편도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냐고 말을 자꾸 돌리더군요. 헛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 계속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걸려서 수습도 못할 상황 만들지 말고. 당신이 이미 나한테 거짓말하고 속인 이력도 있잖아. 한 번 했던 사람이 2번은 못하겠어?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 눈으로 봐야겠으니까 빨리 앞장서라고. 남편을 끝까지 추궁했더니 그제서야 한다는 소리가 사실 어머님 집을 이미 팔았답니다. 뭐? 뭐라고? 어머님 사시던 집을 팔았다고? 그게 무슨 소린데? 나한테 똑바로 이야기해봐. 이때부터 듣게 된 이야기들은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은 작년부터 인터넷으로 스포츠 도박에 빠져 있었고 그 액수가 점점 커져서 본인 스스로 감당 못할 지경이었다 하더라고요. 회사 내에서도 직장 동료들, 심지어 후배들에게도 몇십만 원씩 빌려서 도박을 했고 저와 결혼할 때 이미 쌓여있는 빚만 1억이 넘었습니다. 결혼식은 코앞이고 신혼집 장만하기로 했던 돈까지 싹 다 날려버린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어머님 집을 팔면서 전세로 돌릴 생각이었는데 새로 집을 산 사람들이 어차피 1년 후에 입주할 예정이라며 저희 어머님을 시세보다 엄청 싼 전세금으로 1년 더 살게 해주셨나 봐요. 그리고 남편은 집을 팔고 전세금을 뺀 나머지 차액으로 신혼집 전세금을 대고 나머지는 본인 빚을 갚았고 그리고 조금 남는 돈은 어머님에게 아주 적은 돈만 드린 채 모두 본인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직장 내에서는 남편에게 안 좋은 소문이 돌아 사실상 지방으로 좌천발령이 나버린 상황이고 저한테는 그저 순환 근무라며 속인 채 내려갔던 거죠.
3년 뒤에 복귀한다느니 내려가서 근무하고 오면 승진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도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 댁을 팔아보닌 도박빚을 갚았으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수습해서 잘 살아볼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집 팔고 남은 돈까지 전부 싸들고 도박에 빠져서 1년 동안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날려먹었답니다. 돈은 돈대로 다 날려먹고 새로운 집주인과 약속한 1년의 시간은 다가왔고 어머님은 남은 돈으로 들어가서 살만한 집을 구하지도 못했어요. 결국 궁여지책으로 우리 집으로 모셔왔는데 어머님은 대체 뭔 죄라서 며느리한테 얹혀 사시게 한답니까? 이번에 엄마 살던 집 전세금으로 2억 받았거든. 이걸로 내년에 이 집 계약 끝나면 보태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 그러면 당신도 엄마랑 살기에 좀 편해지지 않겠어? 근데 내가 빚이 조금 생겼거든? 5천 정도만 따로 빼서 내 빚부터 갚으면 안 될까? 여기까지 듣고 있는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 결혼 생활은 망했구나였어요. 어쩐지 어머님이 같이 살면서 자꾸 내 눈치만 보시고 제 앞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시길래 낯을 나보다도 많이 가리시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사고 쳤으니 말도 못하고 속으로 벙어리 냉가슴만 끙끙 앓으며 며느리 눈치를 보고 계셨나 봐요. 도박에 빠진 것도 한심한데 그동안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심지어 자기 부모마저 위험에 빠뜨리는 인간이었죠. 이런 사람과 무슨 미래를 생각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무조건 사기 결혼이니까 절대 너가 하자는 대로 안 할 거고 이혼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부터 받겠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오전에 반차를 내고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상담을 받아보니 절차가 너무 길고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의 책임을 물어 이혼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 이혼으로 끝내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대로 이혼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는 절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며 각서까지 쓸 수 있다 빌더군요. 제가 절대로 믿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술 끊겠다는 사람, 금연하겠다는 사람, 새해에는 운동하고 살 빼겠다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본인 말을 실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술 한 잔조차 끊기 힘든데 도박은 오죽하겠습니까? 앞으로의 제 인생을 이 사람에게 맡긴 채 외줄타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정말 한 가지 다행인 건 결혼하고 월급을 남편과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남편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 월급을 도박 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합의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애초에 신혼집 구할 때 전세금으로 들어갔던 내 돈만 당장 돌려달라 했어요. 다행히 어머님이 집을 빼고 남은 전세금을 남편이 가지고 있었고 제 돈은 바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제 짐을 빼고 나오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눈물까지 흘리시더군요. 저는 어머님한테 드릴 말이 없어서 그냥 고개 숙여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돌려받은 제 돈으로 직장 근처에 깔끔한 오피스텔 구했더니 어차피 혼자 사는 건 똑같은데 뭐하러 결혼해서 1년이나 얽매여 살았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머님과 같이 살던지 해야 할 텐데 하나뿐인 부모를 노년에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사기였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괘씸하지만 하루빨리 인연 끊고 싶은 마음이었고 벗어나니 너무 홀가분한 마음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